1840년 4월 청나라와의 전쟁을 결정한 영국 원정군은 50여 척의 함대를 이끌며 광저우에 도착하고 화포 성능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보인 영국은 청나라군의 연전 연승을 거두며 광동에서 협정을 맺게 된다. 협정에 분노한 청나라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 영국군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 영국은 이를 빌미로 상하이를 점령하고 난징으로 진격하게 된다. 청나라는 수도 베이징이 위협받게 되자 결국 굴욕적인 협상 난징 조약에 조인한다. 난징 조약으로 불거진 지배층에 대한 불만은 홍수전으로 대표되는 태평천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중국을 뒤흔든 두 재앙, 아편 전쟁, 태평천국 운동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 태평천국 운동이 청나라 전역에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본지인들이 객가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참았는데 이제 이 종교 단체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 간 다툼이 이제 집단 간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력 충돌을 발생해서 저 객가 출신이 좀 밀리니까 드디어 홍수전이 결심을 해요. 1850년 7월에 광서성 각지에 있는 이 배상제 요원들을 진티엔촌이라는 곳에 다 집합하라고 그래요. 그 대신 전부 자기의 가산을 전부 다 팔아서 오라고 해요. 뒤로 돌아갈 곳이 없어. 네, 그래서 다 자기의 가산을 다 정리하고 대략 1만에서 2만 명이 모여요. 엄청난 집단이 모여가지고 그 재산을 전부 다 배상제에 다 헌금을 하고 먹고 입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전부 다 배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자신이 이제 38세 생일이에요. 이게 1월 11일인데 홍수전이 태평천국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요. 네, 선포를 하고 자기는 천황으로 즉위를 해요. 지상의 천황이 되는 거죠. 천부가 있고 상제가 있으니까 나는 네, 천황이.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5명을 동서남북 그다음에 이강 해가지고 5명을 왕으로 봉해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그때 이제 신도가 처음에 2만 명이었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가지고 이제 20만 명이 막 불어나게 돼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뒤에 남징을 점령했을 때는 100만 명까지 일어나요. 엄청난 교세가 확장이 되죠. 네. 그 정도로 청나라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얘기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 이제 그 광서성의 용안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요. 용안을 점령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그 광군들이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물리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력이 몇십만 명도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후난이라고 표시되는 지역에 이제 항코우, 한양, 이제 우한 이렇게 3개 도시가 그리는데 거기까지 점령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1년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징까지 점령을 해서 결국은 엄청난 세력, 즉 난징에서 한 10년 정도 정착을 하게 되고 일부는 이제 북쪽으로 가서 베이징까지 이어가고 또 일부는 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굉장히 세력을 많이 확장하게 됩니다. 저 정도면 삼국지에서 5나라의 땅을 거의 다 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와 청나라 조금. 근데 이거를 청나라가 막을 만한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외세가 이제 끼어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1차 아편 전쟁의 그 결과로 이제 항구 도시에는 서양인들이 와 있었고 특히 이제 광저우, 상해 이런 데는 이제 조계지까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처음에는 이걸 좀 고민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사회를 표방을 하는데 이제 서양은 다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상하이 근처까지 오자 자기들이 조계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를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군경이 아니다라고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 이제 꽤 그 안에서 내분이 좀 있었어요. 태평천국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얘네들을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진압할 것인가. 그러다가 직접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제 영국 사람들을 위주로 한 사절단이 태평천국을 방문을 합니다. 1853년 4월에 이제 영국 공사 본햄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이끌고 이제 태평천국의 수도인 난징을 방문을 해서 홍수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만나서 이전에 쓰던 난징 조약을 너희가 존중을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너희한테 군사적인 공격이나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태평천국이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고 해도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홍수전은 이들 진짜 똑같아요. 청나라 황제가 그 외국인 사들단 대하듯이 이제 뭐 말로는 뭐 서양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뭐 같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참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제 뭐 시혜를 베풀고 우리가 뭐 잘 대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막상 하고 있는 걸 보니 별로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매우 부도덕하게 그 홍수전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교리를 들어보니 뭐 자기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는 둥, 뭐 예수가 형제라는 둥,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이거를 얘네가 과연 기독교 국가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평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태평천국의 난을 어떻게 진압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던 이 중국인들이 일종의 자경단 같은 거를 만들어요. 자경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관리와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서양식 무기를 사고 또 이제 일종의 한마디로 용병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장교, 나중에 영국 장교가 여기 중국인들 한 5천 명 정도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꽤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상승군, 항상 이기는 군대. 이 상승군이 이제 서양식 무기와 서양식 훈련을 받고 태평천국에 나섰더니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국인들이 점점, 특히 남부 중국인들이 청나라 정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중앙정부를 못 도와주고 있는데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얘네들도 서양식 훈련 받고 싸웠더니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이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860년에 2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평천국군한테 이제 상하이까지는 오지 말아라라고 이제 일종의 경고까지 하는데 태평천국군이 상하이 근처에 닝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양도 이제 상당히 얘네가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주고 그리고 무관을 파견해서 청나라 사람들을 훈련시켜주고 무기를 제공하고 또 용병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상승군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청나라가 자기들이 이제 이 상승군의 도움과 그리고 또 청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잖아요. 차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짓밟히는 걸 볼 수 없어서 이홍장 그리고 자종당이 이끄는 일종의 향군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1864년에 태평천국의 수도였던 천경이라 불렸던 난징을 점령함으로써 태평천국의 난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살짝 힌트가 있었지만 아편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왜 지금 뭐 힘으로도 절대 청나라가 영국을 이길 수 없고 뭐 조약도 다 맺었고 왜 부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국 사람들은 이제 아편 전쟁의 결국 원인은 무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조약을 하고 항구도 개항했으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은 들떠 있었죠. 엄청나게 무역이 잘 돼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편 전쟁에서 남진 조약 체결한 한 1년 정도는 반짝 이렇게 무역이 잘 됐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올라갔는데 이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산 물건이 또 이렇게 더 수입이 더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왜 부진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중국은 자급자족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랭커셔에 이제 양말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4만 명 정도 되니까 한 강조성 하나만 해도 몇 천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랭커셔 공장의 전체 양말 공장을 풀로 1년 돌려도 이 한 개 성도 다 양말을 공급을 못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양말을 만들어서 신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었죠.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네.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아편 흡식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구매력도 안 돼. 그러니까 무역이 이제 흑자가 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아까 그 산유엔리 같은 그런 민중 항쟁이 발생해서 배영 의식, 영국을 배척하는 의식이 더욱더 많아지니까 영국을 또 일부러 안 사는 거죠. 예. 근데 영국은 다음 2단계를 생각하죠. 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역 밖에 외부 무역항만 개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역이 안 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내지에도 많이 있잖아. 내지 깊숙이 들어가겠다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약을 개정해서
내지로 들어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조약을 개정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난징 상하이까지 멈춰 있잖아요. 네. 북쪽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텐진 항구도 개방시켜 달라, 개항시켜 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이제 원했던 것이죠.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예, 예. 뭐 임칙서라든가 와서 강경 진압을 하고 영국인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야 안 되겠는데 공격해라고 해서 협상을 맺었지만 네. 이건 청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네. 가지고 어떤 명분으로 싸움을 일으켜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아편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과 이제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중국과 또 자동적으로 조약을 맺어요. 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조약은 12년 뒤에 다시 서로 합의해서 개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1854년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그런 문구가 없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 이제 청 정부들도 이제 국제법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했잖아요. 네. 그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불평두적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약을 개정함에 있어서 개정해주고 싶지 않고 네. 그리고 영국과는 개정한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국제 정세를 많이 배웠네. 예, 많이 배웠죠. 네.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 와중에 1850년 10월 8일 에로우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이 주장 앞에 정박해 있던 에로우에 중국 간원이 올라가서 중국인들을 해적도 실제로 있었어요. 중국인 숙면 12명을 체포를 해요. 해적이라고 체포했는데 이 에로우에는 중국인 소유예요. 그 선원도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선장만 영국인이에요. 아. 그리고 그전에 홍콩에 선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영국 반반이씩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체포하니까 영국 측에서는 야 이거 선적이 홍콩에서 영국 측 배야. 너희들이 무단으로 와서 영국 관원이 체포를 해.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감히 영국 국기 대영 제국의 국기를 강제로 내려. 그러니까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빨리 선원들을 다시 보내고 사과하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국 측 입장에서는 한번 1차 합의전에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간원들을 시켜서 그 체포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바로 돌려보냈어요. 네, 바로 돌려보내요. 보내는데 문제는 영국이 봤을 때 보냈던 관원이 너무 하급 관료라는 걸로 접수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 치사하게 정말. 어차피 싸우고 싶었어요. 네. 그냥 싸우자고 해. 네. 그리고 접수를 안 하고 직급이 낮다고 접수를 안 하고 심지어는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영국 관원이 이제 국기가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영국 국기가 달려 있을 리 없다. 네. 영국 국기가 달려 있을지라도 중국 관원이 감히 영국 국기를 내렸을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조됐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트집을 잡고 바로 그 10월 23일날 영국 군함 세척으로 광주를 바로 공격을 해버렸어요. 흔히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작이라고 네, 만들어낸 그냥 전투네요,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이유를 계속해서 네. 만들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근데 1차 아편 전쟁에서 좀 재미를 본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지나칠 리 없을 것 같거든요. 아예 이번에 이제 서구 연합군을 조성해서 원정군을 보내게 네. 되죠. 영국은 이제 조약을 개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심플하게 생각한 거죠. 명분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이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에로 사건이었고요. 영국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뭐 그 핵심적인 건 이제 1차 아편 전쟁 결과물인 난징 조약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중국 5개 항구가 아니라 해양은 다 개방하고 내부까지도 개방을 해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편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자유무역을 허락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구했던 게 베이징에 영국 대사관을 설치해달라.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서양이 만들어낸 국제 질서에 들어와서 이제 말 그대로 좀 뭘 하려고 하면 중국에 대화가 잘 안 돼요. 지방 관리랑 얘기해봤자 중앙 거 달라고 또 얘기하면 황제랑 얘기가 안 됐다 그러고 막 너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베이징에 영국 대사가 들어가서 말 그대로 국제사의 일원이 돼서 정식 외교를 하자라고 이제 이걸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필요했는데 마침 에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만들었는지 마침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그래서 개입을 할 명분이 생겼던 거죠. 또 이때 프랑스도 끼어들거든요. 프랑스도 이유가 비슷합니다. 영국이 상당히 중국의 재미를 보고 있고 앞으로 재미를 볼 게 보여요. 이익을 많이 볼 게 보인단 말이죠. 프랑스도 끼어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끼어들지 하고 있는데 광서성에서 이제 가톨릭 신부가 프랑스가 파견한 가톨릭 선교사가 살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나죠. 어떻게 이런 천일공노한 짓이 하면서 이제 프랑스도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는 비슷하죠. 결국 궁극적인 이유는 똑같은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미국과 러시아도 비슷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미국은 이제 좀 멀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영국과 프랑스도 멀긴 하지만 본국의 군대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승리를 거둬서 중국 시장이 열렸을 경우에 여기에 참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하죠. 둘 다 군사 사절단을 보내고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군사 지원까지도 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 사회가 혼란의 시작, 태평천국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이 무역항인 상하이까지 진격해오자 결국 서양 연합군은 태평천국 운동을 토벌한다. 한편 1차 아편 전쟁을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에 대한 침탈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로우 사건을 일으키고, 여기에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까지 끼어들면서 제2차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아편 전쟁 전투 내용, 사실은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영국 하나에게도 사실 길을 못 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합군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 광저우를 이제 군함으로 일단 공격을 했는데, 일단 원정군 오게 전까지는 사실 군사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해요. 그냥 철수를 해서 한 1월 20일 철수를 좀 기다립니다. 원정군 올 때까지.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양광총독이라고 연명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포격하고 그냥 자기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이제 황제는 바뀌었습니다. 환풍제로 바뀌었는데, 환풍제한테 우리가 승리해서 영국이 철수했다고 이렇게 또 거짓 보고를 하게 돼요. 네.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측이 이제 요구를 하죠. 이제 그 아까 선교사 살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하남 전 지역과 광저우성에 있는 밖에 포대를 전부 다 영국 쪽으로 넘겨라, 이렇게 좀 무리한 요구를 좀 하죠. 그리고 광저우성에 애국인들이 이제 못 들어왔거든요. 못 들어왔는데 애국인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선교사 살해했으니까 그 관련 지방 관료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10일 내에 회답을 해라. 회답하지 않으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공격하겠다. 그런데 아까 그런 연명침이 답변을 안 해요. 그냥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이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850년 12월 28일에 본격적으로 광저우를 이제 공격을 하죠. 바로 그 1월 달에 광저우가 점령을 당하고, 거기 아까 무반응했던 그 총독 연명침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영국군이 되게 괘씸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로 이송시켜버려요. 이용만리 타향으로 보내거든요. 네, 어쨌거나 점령을 했지만 통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괴뢰 정권을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순무라고 이제 군사 사령관이 있어요. 백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영국군이 이제 통치를 몇 개월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청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게 파직시키고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둬요. 어떻게 하라고. 힘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 그럼 중국 사람이잖아. 그냥 청나라 사람이니까 하라 그래. 뭐 이렇게. 그런데 청 정부에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1차 합의전 때는 이제 그 난징 쪽을 공략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는 공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베이징으로 바로 가는 가자. 거예요. 거기에 직접 황제한테 압박을 해야지 이제 그 1차 합의전의 경험으로 얻은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이제 북사를 결정을 하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에도 통보를 하죠. 그래서 사구의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요구 사항은 뭐냐면 아까 윤 교수 말씀 애국 공사를 베이징에 상주시켜라. 그다음에 개항장을 더더욱 증가시켜달라. 그리고 세칙을 수정하라. 그리고 자유여행을 허가하라. 그다음에 선교 허가. 그다음에 기독교도인을 보호해라.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4월달에 이제 영국, 프랑스 해군 함대가 이제 북상에서 그 티엔진 아파트나 나구 포대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청 정부 너희가 협상해오지 않으면 이제는 베이징까지 점령할 때 엄포를 이렇게 놓습니다. 무반응 안 돼. 영국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되게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에 가겠다, 여기 영상 설치하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실 군사력이
뭐 거의 바닥 수준으로 왔잖아요. 네. 뭐 어쩌겠어요. 베이징까지 찾아왔는데 이제는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베이징까지 점령당하기 전에 네. 티엔진 정도에서 이제 협상을 하자 해서 사신들을 보내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뭐 4개국이잖아요. 그러면 4개국이랑 같이 협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씩 따로 하나요? 이번에 영국이 러시아와 약간 그 대립 관계에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싶지도 않고 또 영국이 자기가 엄청 많이 뜯어내고 싶은데 얘도 또 간섭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각각 따로 하자. 그래서 사실 4명이 각 나라별로 따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 베이징의 그 영국 공사를 상주시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지금까지 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 당국과 중앙 당국이 서로 차일피일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6월에 이제 사국과 협상을 해서 티엔진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 내용을 보면 요구했던 사항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애국공사가 이제 그 베이징에 상주하고 개항장을 추가하겠다. 중국 내지에서 기독교 포교 활동, 애국인의 내지 여행을 자유롭게 하겠다. 또 추가해서 애국 상선과 군함도 양쯔강 연안의 개항장 운항을 허가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또 관세를 감액하겠다. 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일단 티엔진 조약을 협약을 해서 일단 베이징 진출을 막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한풍청 조정에서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공사의 베이징 상주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중화 사상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이징에 애국 사신이 오시고 있는 걸 조공할 때만 왔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상주한다?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대등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조공과. 그러니까 이 한풍제랑 총조정 생각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약속은 했지만. 예.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이거 티엔진 조약했을 때 하나 더 했는데 이게 바로 협약이 그 조인이 되는 게 아니고 네. 1년 뒤에 베이징에서 다시 이제 서명을 하면서 조약에 발효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베이징에서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협상을 안 하고. 아니 그러다가 때리면 협상 시작하고 네. 예. 또 막 미루다가 또 때리면 시작하고 아유 답답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협상할 때 이제 포교 활동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러면 태평천국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또 그게 또 이렇게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 정부는 이 조약을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결정 났을 때 그때 사인을 해야 밀어붙여야 돼요. 미루면 안 돼. 얼마나 생각이 많은데요. 그러면 결국 그거 안 지키고 자꾸 뒤로 빼고 하면 또 때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죠. 그래서 1859년 6월에요. 이제 때가 돼서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전이 벌어져요. 교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중국이 잘했다기보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밀물 썰물 걸 계산 잘못해가지고 한마디로 갯벌인 상태에서 이제 막 거길 다구포대를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 교전에서 영국과 프랑스군이 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약 맺기 싫어 테닌 죽겠는데 조약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승리까지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얘 생각보다 또 여기까지 오니까 힘이 빠졌네?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 조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 조약을 폐기합니다. 근데 나머지 상황은 또 이제 네. 그려지시죠. 네. 이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이거는 전투를 하러 간 게 아니고 그 1년 뒤에 베이징에서 조약을 사인하러 하려고 가고, 네. 사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방비 상태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 티엔진 들어가려면 아까 말했던 다구포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조에서 절대 안 내려서 그 20km 북방 쪽에 가라고 했죠. 베이탕이라고 있어요. 베이탕. 그 항구예요. 이제 그쪽으로 보통 이제 조공선이 들어왔거든요. 그쪽으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영국 프랑스 군함이 이제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다구포대를 엄청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화시켜 놓으니까 마침 지나가니까 이런 거죠. 자, 영국이 미국에서 조약을 체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공사도 뭐 워싱턴에서 뭐 상주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영국의 군함이 미국 본토로 진출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워싱턴까지 그러니까 그러지 못해요. 예, 너희 애국 사신들을 베이징에 와서 조약을 맺으라고 했지.
중국의 앞바다에 영국, 프랑스 군함이 오는 것은 침략행위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청나라에 그 포격한 거는 정당한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12척, 어쨌든 12척 중에 4척이 격침이 되고 오. 6척이 대파가 되고 남은 2척만 겨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 컸던 거죠. 이제 그러면 서구 연합군이 베이징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정군을 아주 크게 규모를 꾸려가지고 이제 다시 직접 이제 티엔진 앞바다까지 오죠. 근데 재밌는 게 있냐면 이제 다구포대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청 정부가 그렇게 다구포대를 주고 베이탕으로 오라고 했는데 영프 연합군이 베이탕으로 상륙을 해버렸죠. 매운맛을 봤어. 그렇죠. 그래서 베이탕으로 상륙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포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무혈로 입성을 하고 그 후면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구포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티엔진을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풍제는 어떻게 되죠? 다시? 협상하고 가야죠. 그렇죠. 협상을 다시 보내줘요. 흠차 대신은 이제 티엔진에 파견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이 영국과 프랑스 측은 뭐 티엔진을 개항해라. 그리고 배상금 증액, 그다음에 베이징에서 비준서를 교환 조건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청 측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프 연합군이 조금 더 그 북상에서 통조라고 있거든요. 통조까지 이제 그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청 조정해서 또 사신을 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야 이제는 베이징에 직접 들어서 황제한테 우리가 직접 보고할게. 너희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직접 국서를 올려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 측에서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베이징 가야죠. 그래서 10월 6일경에 베이징 서쪽 교회에 원명원이라는 그 황제의 별궁이 있어요. 근데 그 원명이 굉장히 유명해요. 서양의 고딕 양식과 중교의 양식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별장이에요. 그 별장을 이제 약탈을 하게 되죠. 약탈하고 심지어는 그 원명원을 불태워버려요. 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엄청 금은보화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약탈하고 그 기록에는 그 원명원과 베이징을 약탈하면서 3일 동안 베이징 시내가 검은 연기에 산불 나는 것처럼 이렇게 파묻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모양을 본 타임즈 기자가 그때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원명원을 불태워 파괴하고 약탈한 재산이 600만 파운드. 황궁의 궁전에 들어간 군인은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할지 몰랐다.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에 취했던 은을 버리고 값진 보석이 박힌 시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금을 버리고 얼마인지 모르는 도자기, 그다음에 호로병 같은 것은 너무 커서 운반할 수 없어서 깨트려 버렸다. 왜 깨트려? 그럼 높은 거지. 그리고 약탈한 프랑스 병사 호주머니에는 2만에서 4만 프랑, 심지어 100만 프랑까지 들어 있었다. 프랑스 본국에서도 이들의 그 만행을 보고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약탈이 심했던 뭐 강간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베이징이 마지막 점령당하기 전에 한풍제가 이제 베이징을 떠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열하로 떠나면서 이제 그 황족에 있는 공친화에게 이제 협상을 맡기면서 영국의 프랑스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들어주는 대신 그 티엔진 조약 비준도 빨리 해줘라. 대신에 빨리 베이징에서 철수만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한풍제는 떠나고 결국 한풍제는 돌아오지 못하고 열하 피서산상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 이래저래 해서 미루고 안 하려고 했던 협상이지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텐진 조약이 비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이제 영국이 여기다가 이제 주릉반도, 홍콩이 결국 홍콩성과 주릉반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할양을 이제 받게 됩니다. 1차 아편전쟁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는 이제 영국이 주도를 했지만 이제 여기에 좀 한마디로 중국의 시장이 열리고 파이가 커진 거죠.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서구 열강들이 같이 참여해서 중국 개방의 그 결과물을 이제 서로 나눠갖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풍자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라는 큰 파이에서 막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나눠갔는데 그 뒤에 이제 중국 황제가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의 풍자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일반 민중들한테 준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청나라는 이제 정복 왕조잖아요.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만주족이 뭐 몇억 개, 4억 정도 넘는 그런 한족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마디로 이 청나라 이 만주족 그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죠. 한풍제가 수도를 버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1대10 비율의 군대 그 차이가 있는데도 막 지고, 그리고 이제 민중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청왕조가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일반 민중들도 이 청나라의 지배가 과연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고 나라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이후로부터 중국은 이제 서구 열강의 침략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 뭐 의아단 운동, 뭐 아니면 또 여러 그 자강 운동 등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청왕조가 수명을 다하고 이제 중화민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청나라의 굉장히 치욕적이었던 역사 1차, 2차 아편전쟁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조선과 일본이 또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1차, 2차 아편전의 영향은 상당히 컸죠.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근데 당시에 이제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조선은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흥선대원이 세국 정책을 폈죠. 물론 이제 뭐 해국도지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많이 이렇게 좀 외세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많이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많았고요. 근데 일본은 그 섬나라하고 그 전부터 애국과의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심히 잘 살펴보고 이걸 교훈을 삼아서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아까 우리가 에로 사건 얘기했지만 이제 결국 일본도 당하게 됩니다. 페리 제독이 왔을 때 일본도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되고 또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조선이랑 출발점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뼈아픈 어떤 결과물을 맞이한 다음에 일본은 빠르게 학습을 했죠. 서구 열강을 따라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한테 그걸 써먹었죠. 그래서 이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비슷하게 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 내용도 영국이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정말 학습하고 문제점을 깨닫고 대책을 세우면 또 이렇게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또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럼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교훈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전쟁을 사실은 하지 않아야죠. 예, 평화롭게 사는 것이 인류의 이제 목표니까. 하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항상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아편전에서 무기차 열세가 많이 났잖아요. 그 두 번째는 정치 어떤 군사 지도자의 어떤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협상할 것인가 명확히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거 밑에 군사 지휘관들은 싸워야 되나 협상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군대의 어떤 자질 문제죠. 그래서 항상 군대 내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항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독일의 통일을 이룬 그 재상 비스마르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가 선제일 필요는 없다. 근데 신에 그 옷자락이 스쳐갈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기민함은 있어야 된다. 국제질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더 이상 조공체제 그리고 중화사상이 작동하지 않았고, 자유무역과 또 군사력으로 무장된 제국들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흐름을 세계가 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 흐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민함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때는 아쉽게도 중국에도 없었고 우리나라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많이 급변하고 있죠. 말 그대로 정말 다시 현실 정치적인 다시 국제사회 양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신중상주의로 표방되는 그런 국제질서의 재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기민함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역사를 배우면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네. 느껴집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무역 분쟁, 무역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차례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는 또 다른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요.
다른 국가들의 어떤 무역 협상하는 태도나 방식이나 전략을 보면 우리도 뭔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동안 정말 우리 교수님들 덕분에 아편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 질서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